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8일 월요일 수업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녹화를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잘못돼서 한 약 5분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조금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57페이지에 전자무역의 발전 과정 있는 부분을 조금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자, 전자무역의 태동기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됐다. 후반이라고 하니까 이제 시작됐다 해도 조금씩 한 거는 한 90년대 되겠죠. 선생님 기억에도 이메일을 쓰고 했던 연도는 한 97년 정도 돼서 그리고 98년 정도에는 사람들이 막 이메일을 만드느라고 막 고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98년에 여러분이 몇 학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98년도에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렇게 보면은 이메일을 만들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회원가입하면 이메일을 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메일 아이디와 이런 걸 직접 만들어서 팝3라는 서버를 이용해서 하여튼 막 복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메일 하나 만드는데 컴퓨터를 좀 잘하는 친구에게 밥을 사주고 이메일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전된 건 한 2000년대 들어서부터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발전 과정이 전자무역의 뭐 태동기, 페이지는 57페이지입니다. 무역화기, 전자무역 성장기, 전자무역의 선진화기, 전자무역의 글로벌화 이렇게 발전 단계가 오는데 현재는 이제 전자무역의 글로벌화 단계로 들어선 게 아니라 들어서서 한참 무역이 진행되고 있죠. 자, 그리고 59페이지 기존 무역과 전자무역의 차이에 대해서 저번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64페이지의 전자무역의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무역의 특성과 어, 효과가 나오는데 여기 63페이지에 이 단원이 전자무역의 특성과 단계별 절차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63페이지에 전자무역에 관한 학습 목표를 보니까 전자무역의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전자무역의 단계별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64페이지에 전자무역의 특성과 효과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1번 보면 융복합된 무역 업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융복합된 무역 업무. 이거는 융합된 복합된 무역 업무란 소리죠. 자, 전자무역은 세관, 은행, 물류업체 등 무역 유관 기관과 정보통신망을 연계시켜 무역 업무를 융복합적으로 처리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워낙 발전해서 모든 시스템이 이제 온라인으로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무역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화된 문서 교환 체계. 저번에 EDI라는 거를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자문서 교환이라는 소리거든요. EDI가 여러분들 컴퓨터 관련된 과목에는 이거 다 EDI가 항상 나와요. 그 전자화된 문서 교환 체계다. 종이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IT 기술도 떨어지고 온라인 환경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종이로 써서 팩스로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이 통계 낼 때도 우리나라는 그냥 인터넷에다가 몇 명 해서 이렇게 엔터 치면은 다 그게 중앙 서버로 가서 다 합쳐지는데 일본 같은 데서는 전화로 받아서 전화로 보고하고 컴퓨터로도 그렇게 느리지만 넣고 그 다음에 종이에 써서 팩스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화로 한 사람 두 명인데 그러니까 두 명에 관해서 보고를 할 때 전화로 두 명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놓고 그걸 또 컴퓨터에다가 2명이라고 넣고 그리고 팩스로 2명 있습니다 하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그냥 처음에 2명만 얘기 한번 들으면 되는데 이렇게 3번을 받다 보니까 6명이네 해갖고 6명으로 올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IT 쪽으로 후진국인지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일본은 지금 정보통신부 장관도 컴퓨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다니까 뭐 말 다 했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비대면 방식. 비대면은 하도 요번에 코로나19로 많이 들어서 무슨 소리인 줄 알겠죠?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죠. 얼굴을 보지 않는다. 왜? 컴퓨터로 하니까 굳이 볼 일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 서류 제출의 간소화. 자, 종이 서류를 크게 쓸 일이 없죠. 왜? 컴퓨터로 하니까. 컴퓨터로 하니까 이게 없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도장 문화가 엄청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놓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요새 도장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도 한 10년 전에 도장을 좀 비싸게 좋은 도장 하나 갖고 있어야지 하고 팠는데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까지 도장을 써본 기억이 없다. 대신에 뭘 하냐? 서명을 하던가 사인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하긴 선생님 도장 찍을 때 한 번 있네요.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감독관 인 할 때 거기에 도장 찍습니다. 그런 거 할 때나 수능 여러분들 보면 수능 감독 가서 그런 거 찍는 거 정도 도장을 쓰죠. 그 외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도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 종이 서류도 우리나라는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일본은 종이 서류가 뭐 엄청나겠죠. 뭐.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정보 교환. 자, 직접 가지 않고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컴퓨터로만 해서 모든 내용을 다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글로벌 정보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자꾸 일본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글로벌화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이 K 방역이라고 해서 엄청 인정하고 뭐 훌륭하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이 좀 외국어도 잘 못하지만 잘 검색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네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업무 환경. 요새 대부분 우리나라도 클라우드 업무 환경을 가지고 있죠. 전의 세대는 USB를 많이 들고 다녔는데 요새는 USB도 거의 들고 다닐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물론 많은 용량의 클라우드 용량을 원하면 돈 주고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크게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환경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전자거래. 자, 무역 거래가 한 번 잘못되면 뭐 몇십억, 몇백억의 이런 금융 손실이 나기 때문에 안전한 전제 거래가 필수적이죠. 그렇게 하려면 또 보안이 특히 또 따라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조, 변조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 또 그리고 서류로 하다 보면 서류나 뭐 전자문서의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서류를 하다 보면 누가 날치기해서 훔쳐가면 끝이죠. 근데 일단은 뭐 전자무역도 해킹의 그런 문제점, 위험성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계속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안전한 전자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도 무역거래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런 해킹하는 사람들이 이메일을 해킹해가지고 돈을 자기네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고 이런 일들도 가끔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문서의 법적 기반 보관 및 증명. 이런 것들은 전자문서가 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고 거래하는데 쓰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8가지가 전자무역의 특성과 효과입니다. 자, 다음은 전자무역의 단계별 절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페이지는 66페이지고요. 한번 볼게요. 자, 정보 수집 및 해외 마케팅 단계.
정보 수집은 무역하기 위해서 내가 무역할 상대나 그 시장이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해외에다가 마케팅도 하고 요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음, 거기 보면 이거 저번에 했던 내용인데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 조사는 이제 국가정보,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데서 뭐 할 수 있다는 서비스 해준다는 거 뭐 이런 내용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협상 및 계약 단계. 자, 거래를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이 잘 되면 계약하는 단계가 생기겠죠. 자, 계약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이행 단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물류를 운송하는 물류 운송 단계, 그리고 물류 운송이 끝나면 대금 결제를 해주는 대금 결제 단계,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사후 관리 단계. 이제 물건을 다 서로 주고받고 돈도 다 주고받았으면 끝이냐? 아니겠죠. 무역을 하면 한 번만 거래하려고 정보 수집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이런 경우는 드물죠. 이제 계속적으로 그것과 거래를 하고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잘못됐으면 뭐 AS를 해준다든지 돈이 잘못 왔으면 뭐 이렇게 돈을 더 신뢰감 있게 제때제때 준다든지 이런 사후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걸쳐서 전자무역이 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67페이지 오른쪽에 쌍무계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쌍무계약. 자, 쌍무계약은 여러분이 알아놔야 되는 거라서 쌍무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기다 써놨어요. 자,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무라는 건 이제 채무, 뭐 이런 거, 의무뿐만이 아니라 돈 관련된 거, 이런 채무를 이행하는 계약 형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죠. 개막을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이제 먼저 한 데가 대만입니다. 그 대만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어, 대만에 많이 그 뭐 돈을 지불했는지 아닌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지만 대만 야구를 대신 봤어요. 메이저리그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만 야구를 많이 봤는데 사실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야구가 한 수 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또 한 수 위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일본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 수가 없고, 우리나라가 대만 다음으로 열었는데 대만에서도 그동안 자기네들이 야구를 하면서 돈도 벌어들이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개막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긴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개막을 하고 미국의 ESPN이라는 이 채널에서 야, 니네 그 야구 중계 좀 우리 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뭐라고 했냐? 근데 공짜로 해줘. 우리가 니네 거 방송 해주니까 그냥 공짜로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방송하기 하루 전날까지 아, 돈은 안 줄 테니까 그냥 방송만 하게 해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야구하는 우리나라 KBO에서 절대 그럴 순 없다. 돈을 내고 사가려면 사가고 이제 방송 송출권이라고 하는데 돈을 내고 살려면 사고 말란 말아라 해가지고 방송 하루 전에 돈을 내고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는 쌍무계약의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방송을 사가면서도 아 그냥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좀 형편없는 강대국으로서의 조금 오만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게 이 무역은 서로 쌍무계약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그런 것도 무역이죠. 방송 송출권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의무를 지는 거다. 이걸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